나는 윤대현, 56세의 내과 전문의다. 부산의 한종합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 진료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의사, 환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의사로 기억하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의 몸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다. 그날은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나는 지역보건소에서 주최한 노년 건강관리 강좌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아 연단에 서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지만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강의가 중반에 이르자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겁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청중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나는 그대로 강연대에 주저앉았다. 동료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심전도를 측정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직감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나는 침묵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동료들의 다급한 발걸음, 아내의 떨리는 손 모두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심장 초음파, 혈액검사, CT 촬영, 모든 결과는 냉정했다. 선생님, 심장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발 확률이 높고 다음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사였다. 심장질환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몸에서 울리고 있던 경고음들을 무시해왔다. 약간의 피로감, 잦은 두통, 가끔 오는 소화불량과 불규칙한 심장박동. 그 모든 것을 나이 들면 생기는 일이라 치부했다. 나는 매일 환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몸의 신호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왔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 나는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식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은 늘 급하게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때웠고, 점심은 병원 근처 분식집에서 짜장면이나 돈가스를 먹었다. 저녁은 늦게 끝나는 진료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때로는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기름진 음식으로 마무리했다. 틈틈이 먹는 과자, 초콜릿, 카페 음료는 습관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잘 먹었다. 그러나 너무 잘못 먹었다. 며칠 후 퇴원하면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식단표를 스스로 짜보기로 결심했다. 누군가가 짜준 것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식단을. 나는 고기 대신 생선을, 기름진 국물 대신 된장국을, 빵 대신 현미밥을 선택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고, 간식은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로 바꿨다. 처음 일주일은 견디기 어려웠다. 몸은 늘 먹던 기름진 음식과 달달한 커피를 갈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이 달라졌다. 2주가 지나자 단맛에 대한 욕구가 줄었고, 일달이 되자 현미밥이 맛있게 느껴졌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다. 6개월 후에는 의사가 먼저 말했다. 이제 혈압약은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단지 식사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다니. 이제 나는 63세가 되었다.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그날 병실에서 했던 질문의 답은 이제 분명하다.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나처럼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조차 음식 앞에서는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고백하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도 아침에 단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튀김 도시락을 먹고 있다면 당신의 심장도 이미 울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정말로 늦지 않았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퇴원 후 나는 처음으로 주방에 오래 머물렀다. 평생 진료실과 회의실을 오가며 살아온 내게 주방은 낯선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수술대가 아닌 식탁 위에서 나는 메모지에 지난 10년간 내가 먹어왔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눈에 익은 단어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새롭게 느껴졌다.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마가린 바른 식빵 한 쪽, 혹은 가끔은 편의점 샌드위치, 점심 짜장면, 김치찌개 백반, 햄이 가득 들어간 도시락, 튀긴 닭강정, 저녁 삼겹살, 곰탕, 내장탕, 혹은 기름이 동동 떠 있는 순댓국, 간식, 초콜릿, 과자, 달콤한 음료수, 카페에서 마시는 달달한 라떼. 이것은 단지 음식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몸속에 들어와 혈관을 막고 심장을 조용히 짓눌렀던 살인자들의 이름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침이었다. 바쁜 일정 탓에 아침은 늘 부실했다. 커피 믹스 한 잔이 전부인 날도 있었고 출근길 편의점에서 집어든 샌드위치로 대신한 날도 많았다. 겉보기에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에는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했고 샌드위치 속햄은 나트륨과 방부제로 채워져 있었다. 점심은 대부분 병원 근처 분식점에서 해결했다. 짜장면이나 돈가스, 햄이 잔뜩 들어간 김치볶음밥 같은 메뉴는 빠르게 나왔고 맛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음식에는 당분,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저렴식을 권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짠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을 즐겼다. 저녁은 가장 큰 문제였다. 진료가 끝나면 나도 지친 하루를 보상받고 싶었다.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름진 곰탕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소고기 국물은 입안에서 고소하게 감돌았지만 그것이 곧 혈관 속기름이 된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맛있는 독을 조금씩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단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의 환자들, 지인들,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비슷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 은퇴 후의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뭘 조심해 라며 기름지고 짠 음식을 당연한 듯 즐긴다. 하지만 그 나이라는 이유가 곧 심장질환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밥상은 전통적으로 반찬이 많고 양념이 강하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이 많고 맛은 깊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도 높다. 게다가 최근 들어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인스턴트 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식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익숙한 선택들이 심장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만약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식습관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을 중시해야 했다. 빠르게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다. 출근 전 단 5분만 일찍 일어나면 간단한 현미밥과 계란찜, 나물 한 가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둘째, 맛이 아니라 기능을 고려해야 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이 주는 자극적인 맛보다는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자연의 맛에 익숙해져야 했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혈관을 좁히는가, 아니면 넓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셋째, 습관이 바뀌어야 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 끼만 바꾸는 것부터는 가능했다. 나는 먼저 아침을 바꿨다. 커피 믹스를 끊고 보리차를 마셨다. 빵 대신 현미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점심과 저녁으로 이어졌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내 몸이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식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졸음이 오는 일이 줄었고 배가 부르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됐다.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밥상 위의 살인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방과 냉장고 안에 있다.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한 약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닌 바로 선택이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그 살인자들 중 첫 번째이자 가장 교활한 적, 바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일 그 독을 먹고 있다. 이름조차 낯선 그 성분이 어떻게 심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탁에서 몰아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심장은 말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용히 멈춘다. 나는 더 이상 그 침묵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퇴원 후 식습관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주목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라는 단어였다. 병원에서 심장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던 용어였지만 정작 나는 그것이 얼마나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트랜스 지방은 대부분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에 사용된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바꾸는 가공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 지방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바삭한 식감을 제공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혈관을 천천히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로서 나는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음식으로 얼마나 자주 섭취했는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나는 거의 매일 트랜스 지방을 먹고 있었다. 아침에 마시던 커피 믹스 한 잔,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프림이 들어있었다. 점심에 먹던 라면, 면을 튀기기 위한 기름에도 트랜스 지방이 사용된다. 가끔 간식으로 먹던 과자, 크래커, 파이, 심지어 편의점에서 사 먹은 샌드위치, 속 마가린까지. 이런 식품들은 맛있고 편리하다. 무엇보다도 저렴하다. 그래서 누구나 매일 무의식적으로 먹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금씩 먹는 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축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트랜스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다르게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거나 처리되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 탄력성을 잃은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이 손상 부위에 다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엄지손톱만큼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해도 심장병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한다. 그 양은 단지 과자 한 봉지, 도넛 하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 두 잔이면 충분하다. 나는 내 환자 중 한 명, 김순애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렸다. 72세의 김 할머니는 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고 본인도 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수술 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드라마 보면서 먹던 과자 한 봉지였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나는 할머니의 식생활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 오후마다 드시던 과자,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믹스, 가끔 손자들과 함께 먹던 케이크. 그 모든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었다. 가장 문제는 이 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름진 삼겹살이나 곰탕처럼 눈에 띄는 기름에는 경계를 하지만 과자나 커피처럼 단맛이나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지방에는 무감각하다. 그 결과 더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아무런 경고 없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읽었고 트랜스 지방 0g이라 써 있어도 부분 경화르,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경계했다. 왜냐하면 0.5g 미만은 0g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양도 쌓이면 독이 된다. 나는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했고 과자 대신 호두와 아몬드를 먹기 시작했다. 커피 믹스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간식으로는 군고구마나 바나나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혀가 바뀌고 몸이 편안해졌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소화였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속쓰림도 줄어들었다. 두 번째는 수면.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었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오후에 무기력했던 몸이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검사에서 내 혈액 수치가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그동안 나는 환자들에게 트랜스 지방을 줄이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건네고 싶다. 매일 먹는 작은 한 입이 당신의 심장을 결정짓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어린이 간식부터 어르신들의 커피까지 트랜스 지방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피하고, 바꾸면 된다. 식습관은 병이지만 동시에 치료법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독성 음식인 숨은 당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분은 트랜스 지방보다 더 교묘하다. 건강한 척 다가오는 달콤한 거짓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담아든 우리 몸의 간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한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의학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라는 사실을. 트랜스 지방을 식단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또 다른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당분이었다. 우리는 설탕을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당분, 즉 숨은 당분이 우리의 식탁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분은 단순히 사탕, 초콜릿, 케이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음식에도 당분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독이 된다. 나는 김정혜 여사의 사례를 떠올린다. 68세의 김 여사는 늘 식단에 신경을 쓰는 분이었다. 유기농 요거트, 과일 주스, 시리얼, 건강 간식을 즐겨 먹었고 가족들 또한 그녀의 식습관을 칭찬했다. 하지만 3개월 후 병원에 내원한 김 여사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 있었고 혈당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었다. 교수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더 나빠진 거죠. 김 여사는 물먹이며 물었다. 나는 그녀가 먹은 식품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았다. 아침에 먹는 요거트 한 컵에는 설탕이 4숟가락 분량 들어 있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7숟가락, 시리얼 한 그릇에는 6숟가락. 그녀는 매일 아침부터 당분 20에서 25g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분은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그 결과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게 된다. 다시 말해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곧 콜레스테롤 공장을 더 빨리 돌리는 것과 같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간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당분이다. 나는 다시 내 식탁을 살폈다. 커피에 넣던 설탕, 외출할 때 들고 다니던 에너지바, 건강한 척하는 과일 음료, 모두 당분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내가 매일 먹던 플레인 요거트조차도 무가당이라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일 농축액이 들어있어 상당한 당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숨은 당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름을 바꿔 숨어 있다는 것이다. 포도당, 가당, 자당, 메가당, 말토덱스트린, 농축 과일즙, 꿀, 메이플 시럽. 이런 표현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설탕이다. 소비자는 천연, 무첨가,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속고 그 결과 하루 종일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 나는 김 여사에게 조언했다.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직접 자른 제철 과일을 조금 넣어서 먹을 것, 주스는 만들지 말고 과일을 통째로 먹을 것, 시리얼은 완전히 끊고 삶은 계란과 현미밥으로 아침을 대체할 것. 김 여사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입에 익은 단맛이 줄어들자 밥이 맛없고 하루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상해요. 단 게 땡기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나 하나에도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 이것이 당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오지만 2주만 지나면 미각이 다시 깨어난다. 단맛에 민감해지고 자연식품의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나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자 처음에는 너무 쓰게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설탕을 넣은 커피가 느끼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단맛에 길들여진 혀는 얼마든지 다시 재교육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개월 만에 크게 감소했고 혈당도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활력이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딸이 처음에는 얘 좋은 음식 안 먹냐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먼저 당 줄이자고 해요. 가족 전체가 바뀌었어요. 나는 확신했다. 당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맛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속인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위장을 하며 다가온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하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춘다. 이제 나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분과의 이별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뿌리 깊은 적, 바로 동물성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삼겹살, 곰탕, 갈비찜. 우리가 평생 맛있게 먹어온 그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를 말할 것이다. 심장은 정직하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두 기억하고 모두 반응한다. 그 반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전에 식탁부터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트랜스지방과 당분을 식단에서 줄이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나는 세 번째이자 가장 뿌리 깊은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동물성 지방이었다. 삼겹살, 곰탕, 갈비찜, 버터의 볶음밥, 진한 육수의 국밥. 그동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던 음식들이었다. 문제는 이것들이 너무 맛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식사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기준을 고기 양과 국물의 진함으로 삼는다. 한국 문화에서의 요식, 가족 모임, 명절 음식, 회식은 대부분 고기와 관련되어 있다. 고기 없는 식탁은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데 이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소화하고 버릴 수 있던 지방이 나이 들면 그대로 체내에 쌓이게 된다. 나는 이병우 씨의 사례를 떠올린다. 74세의 이 씨는 평소 건강하라는 말을 자주 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늘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하곤 했다. 하루 세 끼 중 두 끼는 고기를 먹었고 국물은 항상 뽀얗고 진한 것을 선호했다. 나는 몇 차례 식단 개선을 권유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뭘 조심해요? 그냥 맛있게 먹다 가는 거죠.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정밀검사 결과 심장의 40% 이상이 괴사 상태였고 심근 일부는 회복이 불가능했다. 이후 계단 몇 개를 오르기도 힘든 몸이 되었고 식사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그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그 평소의 식사가 바로 문제다. 한국에서 자주 섭취되는 동물성 지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겹살과 갈비.
기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이 고기들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삼겹살 100g에는 하루 권장 포화지방 섭취량의 80% 이상이 들어있다. 둘째, 곰탕, 설렁탕 같은 뽀얀 국물. 이 국물은 콜라겐이라는 이미지로 미화되지만 실제로는 상당량의 동물성 지방이 녹아있는 상태다. 국물을 식혀보면 위에 떠오르는 기름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셋째, 내장류 음식. 선지국, 내장탕, 곱창, 대창 등은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많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다. 특히 간이나 위, 창자 등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넷째, 유제품, 버터, 생크림, 치즈 등은 생각보다 많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 아침 토스트에 바르는 버터 한 스푼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돼지 앞다리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했다. 고기를 굽기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조리했고 고기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기름기를 걷어냈다. 국물 요리는 국을 끓인 후 냉장고에 식혀 기름이 굳으면 걷어내고 데워서 먹었다. 버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사용했고 치즈나 생크림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 섭취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고 아쉬웠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다. 담백한 맛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느껴졌고 식사 후 더부룩함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령순 여사의 이야기도 있다. 67세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내원한 그녀는 식단 조절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였다.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냥 먹는 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손주의 설득으로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곰탕은 기름을 걷어낸 맑은 국으로 대체했다. 반찬은 나물 위주로 바꾸고 간은 최소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완화되어 손주와 산책도 가능해졌다. 그녀는 말한다. 그냥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맛은 익숙함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맛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온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식탁의 변화는 결코 극단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바뀐 식습관과 함께 심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 바로 하루 10분의 운동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낙도 하지 못한 일을 매일 5분의 움직임이 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운동이었다. 사실 병원에서는 늘 운동을 권장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늘 미뤄왔다. 그러나 그날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자.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나는 오랜 경험 속에서 깨달았다.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헬스장이나 러닝머신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꾸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5분 루틴이었다. 이 루틴은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집에서,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발뒤꿈치 들기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기 전 바닥에 선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한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다.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줄며 하루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중에는 이 동작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고 다리의 무게감도 줄어들었다. 두 번째 루틴은 식사 후 100걸음 걷기였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바로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을 천천히 100걸음 정도 걷는 것이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집 안 복도를 이용해도 충분하다. 이 간단한 습관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이는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 생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식사 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이 습관을 들인 후 나는 식후 졸음이 크게 줄어들었고 체중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배 마사지였다.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배를 문지르는 것이다. 20회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개선된다. 이 동작은 장내가스를 줄이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나는 이 루틴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이 습관을 들인 후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는 것도 더 수월해졌다. 네 번째는 틈틈이 하는 깊은 호흡이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차를 기다릴 때 잠깐 짬을 내어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하는 것이다. 이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우리는 종종 음식보다도 스트레스에 의해 더 빠르게 병들어간다. 그러나 깊은 호흡이라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일기였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떠올려보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았다. 아침에 맑은 하늘을 본 것, 손주가 웃으며 인사해준 것, 아내가 내게 따뜻한 차를 끓여준 것, 그저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했다. 이 습관은 나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고 아침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긍정적인 정서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5가지 루틴을 합쳐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삶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루틴을 병원 환자들에게도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움직임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이 정도라면 매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환자들은 악의 복용량이 줄고 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다. 몸은 정직하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숨을 고르고 쉬어도 그 반응은 분명하게 돌아온다. 고장난 심장을 치료하는 데는 수술과 약물이 필요하지만 지켜내는 데는 작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큰 힘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식단과 루틴을 실천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들의 경험은 단지 숫자가 아닌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식단을 바꾸고 매일 10분의 루틴을 실천하면서 나는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평생 익숙했던 음식들을 줄이거나 피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삶의 즐거움까지 잃는 것 같다고 느낀다. 특히 한국처럼 밥상 문화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정서와 관계, 기쁨을 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금지보다는 대체를 제안한다. 먹지 말라고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금방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맛있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변화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직접 실천한 하루 식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순히 따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합이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점이다. 이전에는 커피 믹스와 식빵 한 장,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근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먹는다. 현미밥 반 공기, 삶은 달걀 하나, 콩나물국, 나물 반찬 2가지. 여기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현미밥은 정제되지 않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한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고 콩나물국은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나트륨이 낮다. 나물은 제철 채소를 활용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공하며 맛을 조절하면 자극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런 아침은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에서 3일만 지나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오전 중간에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줄어든다. 점심은 외부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조절이 어려운 식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도시락을 싸거나 외식 시에도 선택의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내가 자주 선택하는 점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잡곡밥, 된장국, 두부조림, 시금치나 고사리 나물, 김치 소랑. 잡곡밥은 다량한 곡물이 들어가 있어 포만감이 높고 영양이 풍부하다. 된장국은 발효된 된장의 효능 덕분에 장 건강과 면역력에 좋으며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채소 2주의 나물 반찬을 더하면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된다. 간혹 외식할 때는 가능한 한 곡물 요리를 피하고 덜 자극적인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제육볶음이 있다면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고 야채와 함께 먹으며 밥은 절반만 먹고 대신 나물을 많이 곁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속도이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먹는 습관은 소화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과식을 예방한다.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부담 없는 식사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녁에 가장 자극적이고 기름진 식사를 한다. 삼겹살, 찌개, 소주 한 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밤새 위장은 쉴 틈 없이 작동하고 심장은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감당해야 한다. 나는 저녁 식사를 이렇게 바꾸었다. 현미밥 소랑, 구운 고등어 혹은 찐 닭가슴살, 데친 브로콜리, 오이 무침, 미소된장국. 생선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과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먹는 것을 권장한다. 닭가슴살은 삶거나 찌면 기름기가 거의 없고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아체 반찬은 가능한 익혀서 먹으며 짜지 않게 간을 한다. 미소된장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묽게 끓이고 건더기를 위주로 먹는다. 이런 저녁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며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간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많은 경우 간식은 당분과 지방의 폭탄이다. 과자, 케이크, 빵, 달달한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리는 롤러코스터를 만든다. 그 결과 피로감과 더 강한 식욕이 뒤따른다. 나는 간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바나나나 사과 한 조각, 무가당 요거트,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따뜻한 허브티. 이러한 간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준다. 특히 견과류는 하루 25g 이내로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처음에는 이 식단이 맛없고 재미없는 식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자연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된다. 그리고 1달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3달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다. 한 끼만 바꾸는 것, 한 가지 재료만 바꾸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삼겹살 대신 고등어를 먹는 것, 버터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단과 루틴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욱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겪은 변화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독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의사니까 가능했겠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내 환자 중 한 사람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을 맞은 평범한 할머니다. 대구에 사는 김 여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평소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음식은 주로 손맛 좋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조리해 먹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지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에 전문 진료를 받고 싶어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다. 당시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총 콜레스테롤 248mg 우리일, LDL 콜레스테롤 162mg 우리일, 중성지방 184mg 우리일, HDL 콜레스테롤 38mg per deciliter, 혈압 150/90 mmHg. 수치는 분명히 위험한 단계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녀의 태도였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기나 잘 먹으면 되죠. 처음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약은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약의 효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그래도 먼 길을 왔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식단 기록표를 써보겠다고 했다. 첫 다른 거에 변화가 없었다. 삼겹살은 주 2, 3회, 간식으로는 과일즙과 요거트, 찌개는 매일, 아침은 커피 믹스와 식빵. 변화보다도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두 번째 진료 때 나는 그녀에게 식단을 바꾸는 방법을 다시 설명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잡곡밥, 육류 대신 생선과 두부, 국물은 기름을 걷어내고 싱겁게, 간식은 과일 자체를 섭취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 것이었다. 하루 한 끼, 한 가지 재료부터 바꿔가라고 했다. 세 번째 진료가 있던 석 달 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요즘은 된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식단표를 다시 살펴보니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과일즙 대신 사과나 바나나, 아침은 현미밥과 삶은 달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너무 밍밍하고 입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몸에서 일어났다. 식사 후 답답함이나 속쓰림이 줄었고 걷는 게 훨씬 편해졌으며 자고 나면 피곤함이 덜했다. 혈액검사 결과도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총 콜레스테롤 198mg 우리일, LDL 콜레스테롤 117mg 우리일, 중성지방 112mg 우리일, HDL 콜레스테롤 45mg per deciliter, 혈압 130/80 mmHg. 6개월 만에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다. 악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말했다. 나 이제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아파요. 예전엔 계단만 봐도 한숨 나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걸을 맛이 나요. 그녀의 남편도 식단을 함께 바꾸었고 부부가 함께 만든 변화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며느리는 김 여사의 식단을 참고해 아이들에게도 간식 대신 과일을 주기 시작했고 손자도 외할머니 댁에서 새롭게 배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들이 물었다. 그분은 특별한 운동을 했나요? 나는 말했다. 아니요. 하루에 10분,
가벼운 걷기와 배 마사지, 심호흡, 그것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짧아 보여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변화는 분명히 쌓인다. 우리 몸은 반복에 익숙하고 반복된 좋은 습관은 세포와 혈관, 심장을 서서히 회복시킨다. 김영자 열사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지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전엔 늘 죽음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일 아침 먹을 반찬을 고민해요.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삶의 질이란 그런 것이다. 숫자나 약이 아닌 아침의 상쾌함, 점심의 포만감, 저녁의 평온함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비롯된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식단과 운동을 실천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영자 열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그 식단만으로 가능했나요? 생선은 무조건 좋은가요? 고기는 아예 끊어야 하나요? 건강식품은 꼭 먹어야 하나요? 등 질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5가지를 정리하고 실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질문들은 단지 궁금증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흔히 빠질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질문. 생선은 무조건 건강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선은 무조건 심장에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리 방법이다. 튀긴 생선은 상황이 달라진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익한 지방산이 산화되고 튀김 기름이 반복 사용될 경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 특히 식당에서 나오는 생선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고 기름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심장에 해로운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생선을 먹을 때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좋으며 가능하면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생선 자체는 좋지만 조리 방법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많은 환자들이 식단 상담 중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이 바로 고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다. 그러나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있다. 기름이 많은 삼겹살, 갈비, 내장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돼지 앞다리살,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등 지방이 적은 부위는 일정량 섭취해도 괜찮다. 특히 단백질은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근감소 증가와 면역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기는 선택적으로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하루에 손바닥만 하나, 주 2, 3회 정도의 저지방 고기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조리 시 기름을 최소화하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 번째 질문. 건강식품은 꼭 먹어야 하나요? 최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난다. 오메가-3, 레드 이스트 라이스, 폴리코사놀, 홍국 등 다양한 제품들이 효과를 내세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품이라는 단어다. 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습관이 선행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보충제로만 모든 걸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또한 모든 제품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며 개별 체질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복용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질문.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 식단까지 바꿔야 하나요? 이 질문은 특히 중년층에서 자주 들린다.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왔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수치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시적으로 괜찮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반복되면 수치는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중성지방이나 LDL이 경계치 근처라면 더더욱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혈관 내 염증 상태나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는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다섯 번째 질문. 커피는 마셔도 괜찮은가요?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 음료다. 그러나 커피에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째, 믹스 커피는 피해야 한다. 믹스 커피에는 설탕,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프림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해롭다. 둘째, 카페인 섭취는 개인 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하루 2잔 이하의 아메리카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면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다. 셋째,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이를 자극하고 과도한 각성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이후 카페인이 몸에서 어느 정도 분해된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마지막으로 커피의 진짜 문제는 커피 자체보다 함께 먹는 음식이다. 달달한 디저트, 크림 가득한 케이크 등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5가지 질문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은 이들이 쉽게 놓치는 핵심을 담고 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이 지금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임을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경험과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왔다. 음식, 생활습관, 운동, 생각의 변화까지.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의 합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에 이르러 나는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 아침에 마신 커피는 어떤 종류였고, 점심에 먹은 반찬은 얼마나 짰으며, 저녁엔 어떤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했는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는 않았는가? 밤에 자기 전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는 않았는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 당신의 몸을 만들고 심장을 결정짓는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힘 역시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선택에 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을 해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삼겹살 대신 고등어를 올리는 일, 달달한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꾸는 일,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에서 싸온 간단한 반찬을 먹는 일. 그 한 끼, 그 한 잔이 당신의 심장을 살린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 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의지나 돈이 아니다. 정보와 선택,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뿐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두려웠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끊고 낯선 식단에 적응하며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내가 매일 10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해보니 알았다.
어렵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내 몸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고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나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선택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오느냐 아니면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늘 식탁에서 시작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앞에는 따뜻한 보리차와 삶은 고구마가 놓여 있다. 이전 같으면 군것질을 하거나 커피 믹스를 타서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다름이 나를 살렸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오늘 이 글을 마지막까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느끼기를. 행동은 생각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해왔다.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쉬었는지, 얼마나 웃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용히 멈춘다. 나는 그 조용한 멈춤을 경험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순간을 허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혹시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데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라. 어떤 음식이 들어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한 번 말한다. 늦지 않았다. 결코 늦지 않았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식단을 바꾸고 하루 10분만 몸을 움직이고 하루 1분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한다면 3개월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수치가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공동체에게 희망이 된다. 당신이 살면 당신의 아이가 안심하고 손주가 기뻐한다. 당신이 걷는다면 누군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손주 결혼식에서 손주와 함께 춤을 추겠다는 꿈을 가진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바꾼 건 식단뿐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어. 당신도 바꿀 수 있다. 내일이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탁을 바꿔라. 당신의 심장은 그 선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한 삶을 선물할 것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